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 주제는 2018년 K-IFRS 실무 사례 요약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2018년 기준원에 접수되어 회시한 K-IFRS 질의와 관련된 실무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이용자 및 작성자들이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판단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총 4개의 실무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용역 계약이 리스 계약에 해당하는지이며, 두 번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차입 원가 자본화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SPC의 연결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질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회사는 고객과 ESS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전기 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에 전력 저장 장치에 전력을 충전하여 전기 요금이 비싼 주간 시간에 이를 방전하여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고객과 체결한 ESS 구축 용역 계약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고객 소유의 부지에 ESS 시설을 설치합니다. 둘째, 고객은 전력비 절감액 일부를 회사에 배분합니다. 세 번째, 회사는 별도의 운영센터에서 ESS의 운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회사가 ESS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ESS 시설 출입은 고객에게 통보하고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축 용역 계약이 리스인지가 질의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사항은 해당 계약이 해석서 제2104호 문단 9의 2에 따라 자산 사용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문단에서는 요건 2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첫 번째 요건으로는 고객이 자산에서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이나 기타 효용을 획득하거나, 두 번째 요건으로 고객이 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해 1은 요건 1과 요건 2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권 이전 약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의 상황에서 고객의 부지에 ESS 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ESS 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승인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권 이전 약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견해 2는 요건 1은 충족하나 요건 2를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 이전 약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SS 소유권을 회사가 보유하고 ESS의 운영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통제권을 보유한다는 견해입니다. 결론 및 판단 근거를 말씀드리면, 질의의 상황에서 ESS 시설 운영으로 전력비를 절감하게 되고 그 양은 경미하지 않으므로 요건 1은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요건 2는 물리적 접근에 대한 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석서 문단 PC 32를 참고하면 물리적 접근에 대한 통제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타인의 접근 제한 가능 여부로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이나 기타 효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지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지리에서 ESS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승인이 필요하였는데 단순히 설비에 대한 접근 권한이 고객에게 있다 하여 물리적 통제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며 해당 자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효익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판단하여 요건 2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동지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리스 기준서의 개정 부분입니다. 개정 리스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동실무 사례와 관련된 해석서 제2104호 및 종전 리스 기준서 등은 모두 기준서 제1116호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리스 기준서의 경과 규정에 따르면 종전 기준서에 따른 리스 식별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간편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간편법이란 종전 리스 기준서 및 해석서에 따라 적절하게 리스 식별을 하였다면 새로운 리스 기준서에 따라 리스 식별 및 분류를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리스로 식별하였다면 계속 리스 거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전에 리스로 식별하지 않은 거래는 추가적인 식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리스 기준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시점에 리스 기준서 차이에 대한 누적 효과 산출 및 인식은 필요합니다. 종전 리스 기준서와 새로운 리스 기준서는 1:1 대응되지는 않지만 질의의 쟁점 사항이었던 물리적 접근 통제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접근 통제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기준서에서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6호 문단 B21에 따르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란 직접 사용, 보유, 전대 리스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 기간 내내 배타적으로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차입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일부 수수료를 자본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현황과 계약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면 회사는 부동산 건설 사업 시행사이며 주거 단지 개발 사업의 자금을 PF 차입금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차입 약정 사항에 따르면 약정한 차입 금액보다 미인출한 경우 미인출된 약정 금액에 대하여 미인출 수수료가 발생하며 약정 기한보다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인출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상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며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최초 차입 시 조기 상환을 예상하지 않고 유효 이자율을 산정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였으나 이후 분양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모집 공고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PF 차입금을 다른 차입금으로 차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는 미인출 수수료와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무 사례의 쟁점은 PF 차입금을 상환할 때 발생한 조기 상환 수수료와 미인출 수수료가 차입원가 자본화 항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견해 1은
조기상환 수수료와 미인출 수수료가 모두 자본화 항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PF 차입금의 조기 상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적격자산의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며, 미인출 수수료의 경우 인출된 차입금에 대한 수수료는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므로 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차익 약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은 동일하게 자본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견해 2는 조기상환 수수료와 미인출 수수료가 자본화 항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위약금 성격이므로 적격 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가 아니며, 미인출 수수료는 약정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이므로 차입 원가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결론 및 판단 근거를 말씀드리면, 기준서 제1023호 문단 5에서 8에 따르면 적격자산의 취득 등과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는 자본화하며, 차입 원가에는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기타 원가로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된 이자 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는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원가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조기상환 수수료는 회사가 최초 차입 시에 조기상환을 예상하지 않았으므로 유효이자율에 조기상환 수수료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적격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의사결정 변경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여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적격자산의 취득과는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로 볼 수 없습니다. 미인출 수수료는 약정 금액만큼 차입금이 인출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자금의 차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서 문단 5의 차입 원가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질의의 조기상환 수수료와 미인출 수수료는 모두 기준서 제1023호 문단 8의 차입원가 자본화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는 SPC의 연결 여부 판단과 관련된 실무 사례입니다. 먼저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정보를 보시면 회사는 PEF와 함께 대상 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SPC를 설립하여 SPC의 대상 회사의 주식 100%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PEF는 대상 회사의 지분 취득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SPC의 지분을 보유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7.1%, PEF는 72.9%의 SPC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PEF는 SPC가 보유 중인 대상 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콜옵션, 풋옵션, 그리고 우선 매수 선택권 등을 계약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콜옵션은 회사가 SP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특정 기간 동안 대상 회사의 지분의 51%를 투자 원금과 투자 원금에 대한 연복리 12%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풋옵션은 PEF가 SP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로 특정 기간 동안 SPC가 보유한 대상 회사의 지분의 100%를 투자 원금의 연복리 5.5%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회사에게 매도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 매수 선택권은 SPC가
PEF의 지시에 따라 대상 회사의 지분을 회사가 아닌 외부에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회사가 외부 매각 가격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SPC는 대상 회사 지분에 대하여 풋옵션, 콜옵션 행사, 그리고 외부 매각을 통해 유입된 현금을 회사와 PEF 간의 계약에 따라 회사와 PEF에게 분배합니다. SPC의 이사회는 회사 측 1인, PEF 측 2인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PEF 측 1인으로 구성됩니다. SPC의 재산 운용은 PEF가 지정한 업무 집행 사원이 담당하며 나머지 의사결정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수행합니다. 대상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 측 3인, PEF 측 1인으로 감사는 회사 측 1인으로 구성되며 회사와 PEF의 계약에 따라 대상 회사의 경영은 회사가 담당하며 이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수행합니다. 쟁점사항은 회사가 SPC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SPC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0호 문단 7과 문단 B3에서는 지배력의 세 가지 요건과 지배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해 1과 견해 2는 모두 SPC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할 때 SPC의 관련 활동은 대상 회사의 지분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각 견해별로 지배력의 세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해 1에서는 회사가 콜옵션과 매수 선택권을 통해 SPC의 지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SPC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SPC가 대상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면 SPC는 매각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회사와 PEF에게 분배하므로 회사는 변동이익에 노출되며 그 결과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이 사례에서 회사는 SPC에 대해 자신의 힘을 사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반해 견해 2에서는 SPC의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대상 회사를 상장시킨 이후 처분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인데 상장에 대한 최종 조건과 진행 여부는 PEF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회사의 콜옵션과 매수 선택권이 실질적인 권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SPC에 대한 힘을 보유하지 못하며 그 결과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지배력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SPC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 및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C의 주요 활동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 회사의 지분을 소유 및 처분하는 활동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회사가 SPC의 관련 활동인 지분 처분 활동을 지시하는 힘이 있는지는 풋옵션, 콜옵션, 매수 선택권, 옵션 행사 가능성, 경제적 실질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SPC는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때 회사와 PEF에게 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정해진 비율로 회사와 PEF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SPC에 대한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나 SPC에 대한 힘이 있는지는 회사의 사실 판단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회사가 대상 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SPC의 유일한 자산은 대상 회사의 지분이며 SPC의 관련 활동이 대상 회사의 지분 처분 활동이므로 회사의 대상 회사에 대한 지배력 판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 회사는 기계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 회사의 목적을 고려할 때 대상 회사의 관련 활동은 대상 회사의 영업 및 재무 활동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대상 회사의 관련 활동인 영업 및 재무 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회사는 이사회 과반을 보유하여 대상 회사의 주요 활동을 결정하고 PEF와의 합의에 따라 경영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PEF와의 계약에 따라 대상 회사의 지분, 채무상품의 발행, 차입에 대하여 PEF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PEF의 방어권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방어권에 불과하다면 회사는 대상 회사에 대해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배력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 회사의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SPC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고 SPC는 대상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 활동과 대상 회사의 지분 가치로 인한 변동이익에 결과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지배력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례에서는 회사는 SPC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상 회사의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며 PEF의 사전 동의 요구사항이 방어권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대상 회사에 대해 힘이 있으므로 회사는 대상 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조선소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해줄 금융기관을 물색하여 금융 조건을 협의합니다. 그 다음 해외에 SPC를 설립하여 이 선박 건조 계약을 SPC로 이전합니다. 그 결과 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SPC로 이전됩니다. 또한 SPC와 회사는 리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SPC는 선박 건조 계약, 향후 완성될 선박, 리스 계약에서의 권리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맺습니다. 선박 건조 기간 동안 SPC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선박 건조 공정에 따른 건조 대금을 조선소에 지급합니다. 한편 SPC는 제3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선수금 환급 보증서를 조선소로부터 수취합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이란
조선소의 부도, 납기,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발행해준 제3의 금융기관이 선주가 조선소에 기지급한 선박 건조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을 실행할지 여부는 SPC와 대출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결정합니다.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조선소는 선박을 선주인 SPC에게 인도하고 이미 체결된 리스 계약에 따라 동 선박을 회사에게 리스합니다. 회사가 SPC에게 리스료를 지급하면 SPC는 동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다음으로 이 거래와 관련된 주요 계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선박 건조 계약, 대출 계약 등의 모든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선박을 소유한 SPC는 금융 리스의 제공자이고 회사는 금융 리스 이용자입니다. SPC는 리스료를 수취하여 대출 원금을 상환하며 대출 원금, 이자, SPC의 운용 비용의 합계는 회사가 SPC에 지급하는 총 리스료와 일치합니다. 한편 리스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회사는 1달러를 SPC에 지급하고 선박을 소유하며 회사는 리스 기간 중이라도 잔여 리스료를 지급하고 SPC로부터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 건조 기간에 조선소가 파산하거나 정해진 기간에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SPC가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발행한 제3의 금융기관에게 그 실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급 보증에 대해서는 대출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환급 보증을 발행한 제3의 금융기관은 SPC가 조선소에 이미 지급한 선박 건조 대금을 SPC에게 지급하며 SPC는 대출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새로운 SPC를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 SPC를 활용하여 선박을 건조할 조선소와 자금을 차입해줄 금융기관을 다시 물색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쟁점사항은 회사가 SPC에 대해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례 4는 선박 건조 기간과 리스 기간을 구분하여 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지배력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 회사가 SPC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와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견해에서 지배력 3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해 1은 SPC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할 때 선박 건조 기간의 관련 활동은 건조 계약의 변경과 조선소가 파산할 때 새로운 조선소를 물색하고 금융 조건의 재협의 등을 결정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 보증의 실행 결정 능력은 금융기관의 방어적 권리로 간주합니다. 한편 리스 기간의 관련 활동은 리스료의 현금 흐름 변동을 결정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해 1에서는 선박 건조 기간과 리스 기간의 관련 활동을 모두 회사가 결정하므로 회사가 SPC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건조 기간과 리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SPC의 각종 비용이 SPC에 지급하는 리스료에 조정되도록 정해져 있으며 환급 보증은 금융기관이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해 1에서는 선박 건조 기간과 리스 기간에 회사는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되므로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 3과 같이 사례 4에서도 회사는 SPC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 견해 1은 회사가 SPC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견해 2에서는 SPC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할 때 선박 건조 기간의 관련 활동은 기지급한 선박 대금의 회수 여부이므로 환급 보증의 실행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이는 금융기관이 결정하므로 금융기관이 SPC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리스 기간에는 용선료의 회수와 관련된 활동을 관련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견해 2에 따르면 SPC에 대한 힘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는 SPC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견해 2는 지배력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회사가 SPC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 및 판단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 건조 기간 동안의 지배력 판단입니다. 이 기간에는 SPC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선수금 환급 보증의 실행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소에 부도, 납기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선수금 환급 보증의 실행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해당 사유 발생 시 선수금 환급 보증이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는 SPC의 관련 활동으로 선박의 품질 관리 및 건조 계약 변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은 회사에 있습니다. 또한 선박 건조 계약 금액의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회사는 SPC에 대한 변동 이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품질 관리 및 건조 계약 변경을 SPC의 관련 활동으로 본다면 회사가 SPC를 지배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수금 환급 보증이 자동 실행되는 경우에는 환급 보증은 금융기관의 방어권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항상 SPC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SPC의 변동 이익에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급 보증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가 파산하거나 선박 납기가 지연될 때 금융기관이 다른 조선소 등을 물색하여 선박을 계속하여 건조할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SPC의 관련 활동으로는 첫 번째, 선박의 품질 관리 및 건조 계약의 변경, 두 번째, 조선소 파산 등 사유가 발생 시 성가 선수금 회수 여부 결정 등 복수의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의 관련 활동 중 SPC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투자자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박의 품질 관리 및 건조 계약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료 금액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선수금 회수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이 SPC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이자 관련 현금 흐름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또한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활동, 즉 SPC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누가 지시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회사와 금융기관 중 누가 SPC를 지배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 기간 동안의 지배력 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기간의 경우에도 SPC의 관련 활동에 대한 판단에 따라 회사와 금융기관 중 누가 SPC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 기간에는 SPC의 관련 활동으로 첫 번째, 성과 하락 시 추가 담보 요구, 두 번째, 회사의 신용 하락 시 선박 처분, 세 번째, 자녀 용선료 총액의 조기 지급 등 복수의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수에 관련 활동이 식별되는 경우 SPC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투자자를 판단하여 회사가 SPC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는지 평가하여야 합니다. SPC는 회사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여 금융기관에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므로 금융기관이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담보 및 회사의 추가 담보 제공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이 항상 SPC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사가 자녀 용선료 총액을 조기 지급하게 되는 경우 용선 계약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지급액 및 조기 상환 수수료 관련 현금 흐름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SPC 변동 이익에 대한 노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무 사례 4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SPC를 누가 지배하는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SPC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누가 변동 이익에 노출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 품질 관리 및 건조 계약 변경과 용선료 조기 회수 및 선박 이전 등 회사의 지시에 의한 SPC의 활동, 선수금 환급 보증 실행 여부와 성과 하락 시 추가 담보 요구, 회사의 신용 하락 시 선박 처분 등 금융기관의 지시에 의한 SPC의 활동 중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SPC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식별하고 이로 인해 변동 이익에 노출되는 당사자, 즉 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SPC를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 관련된 두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활동에 대한 식별 및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실질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 판단 사항 두 가지를 소개드린 이유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연결 여부 판단 과정을 참고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결론보다는 분석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실무 사례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